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신 있게 추진하던 계획이 취소되고 기대를 모았던 프로젝트가 무산됐을 때 스스로 받는 상처만큼이나 커다란 외부의 비판을 받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결과에 대한 차가운 평가일 뿐 결국 나를 보듬는 건 나 자신입니다. 실패의 경험 그 자체로도 힘들지만 비수처럼 꽂히는 비판, 돌멩이처럼 날아드는 비난, 나를 더 위축시키고 말죠. 하지만 그 이후의 선택이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과 한 발 더 나아가는 사람을 가릅니다. 실패의 파편조차 성공의 자재로 가져다 쓰는 거죠. 미국의 언론인 데이비드 브링클리는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란 남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졌을 때 그걸로 다시 초석을 쌓아가는 사람이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2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김영란님, 이정옥님, 김미진님, 이형정님, 임성택님 등등 출석 체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이 함께하는 날인데요. 금융당국이 코스닥 대수술에 나섭니다. 오늘 코스피는 5,540, 18포인트 올라서 0.33% 올라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오늘 한 1.3% 또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제대로 좀 정화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주가가 1,000원도 되지 않는 그 동전주를 상장 폐지 대상에 집어넣고 퇴출 기준도 더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최대 10개 중에 하나 이상이 상장 폐지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3천 스닥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지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주식시장은 뜨거운데 우리의 장바구니 온도는 어떨까요? 우리 소비 심리 좋지 않죠? 설 연휴 앞두고 정부가 담합과의 전쟁에 나섰는데요. 대통령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고 명절용 당장의 불 끄기에 그칠지 장기적인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도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상식 퀴즈 지금 나갑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을 정리해 보니까요.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89조 6천억이었습니다. 총 수입은 581조 2천억. 국세 수입은 많아졌어요.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또 소득세도 좀 늘었는데요. 그런데 총 지출이 624조 4천억 원으로 들어온 것보다 나간 돈, 쓴 돈이 더 많아서 나라 살림이 이것을 기록했는데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부족분이 생기는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그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흑자의 반대말이죠. 예전에 장부에 빨간색 글자로 적어놨다라고 해서 이게 이런 말로 또 유래가 됐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임성택님이 정답 최가온이라고 퀴즈 나가기도 전에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이번 동계올림픽의 첫 번째 금메달 소식을 전해왔죠. 감격적이었습니다. 원탁의 기자들도 만나보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코스피 투자, 코스닥 투자 조금 선호도, 관심도 두자면 개인적으로 좀 어떠세요? 저는 코스피인데요. 네. 그 어디죠? 그 미국 증권시장, 주식시장에 되게 구루라고 불리는 한 투자자가 이제 아는 기업에 투자해라라고 그쵸, 했는데 그쵸. 네. 우리가 주변에서 대부분 알고 있는 유명 대기업이 대부분 코스피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모르는 투자는 하지 말자라는 원칙이 있어서 코스피를 좀 더 선호하긴 합니다. 저는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게 대학 시절 예. 아르바이트로 번 용돈으로 시작했을 때 코스닥에서 그 코스닥 한때 그 닷컴 시절이면, 버블을 네, 약간 풍미했던 기업들 제가 투자 다 해봤습니다. 네, 새로운 기술 그것도 해봤습니다.
박수희 뭐 기자 결과는 아시겠죠? 네. 네. 결과는 네. 저는 뭐 코스닥에 대한 이미지? 코스피, 코스닥 다 좋아합니다. 지수 ETF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안정적으로 요즘 괜찮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코스닥 내에서는 사실상 제대로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많이 없잖아요. 적자 상장을 할 수 있는 특례의 조건들도 되게 많고 이번에 정부가 코스닥을 대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상폐 당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강희지. 일단은 금융위원회가 부실기업 신속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이란 것을 발표를 했고요. 네.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좀비 기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시가총액 기준을 상향한다. 그래서 올해 7월에 200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300억 원으로 높인다는 내용 나왔고요. 주가 1,000원 미만의 일명 동전주, 이 동전주들을 상장 폐지 요건으로 신설해서 부실한 상장사는 쫓아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시장에 미치는 파급이 좀 셀 것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가 160곳에서 한 최대 한 220여 곳까지도 이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문제는 과거 한 20년 동안의 신규 상장은 굉장히 많았는데 퇴출되는 숫자는 한 3분의 1 수준이라서 시장의 체력이 급격히 저하됐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코스피나 코스닥 중에서 코스피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좀 강한 것도 코스닥은 조금 약간 신뢰도의 어떤 문제나 이미지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문제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내용 중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하는 기간을 1.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겼습니다. 그 몇 가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동전주는 상폐 대상에 올리겠다. 사실 이게 그 미국 증시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센트 1달러도 되지 않는 주식. 그게 기간이 있죠. 네, 일정 기간 동안 이어지면 그냥 상장 폐지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대영 금융위 부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보면 25년 전에도 동전주의 존재를 알았지만 이제야 국제적 기준을 도입하는 건 늦은 감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주 상장 폐지에 대해서 아니 주가가 싸다고 해서 그 기업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 라고들 네. 이제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만 하는 건 아니야. 국제적으로도 이렇게들 해라는 얘기를 이제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동전주 상장 폐지하면은 굉장히 간단하자 어떻게 보면 되게 명확한 기준이잖아요. 바로 눈에 보이죠, 직관적으로. 네. 근데 이 명확한 기준인데 그 명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 억울한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현실에서 보자면 말씀드린 대로 아니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기업 자체는 좋은데 뭐 이번에 뭔가 투자를 많이 해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거 다 봐주다가 앞서서 있었던 코스닥 시장 개혁 방안에서도 다 실패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과감하게 원칙을 딱 계량적으로 딱 적용을 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 그 정책 방향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동전주 피하려고 액면 병합하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한 주당 뭐 500원이다. 그러면 10주로 10주로 합쳐버리면 5,000원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또 액면가를 밑돌 경우에 액면 병합 해놓고도 최초의 액면가를 밑돌 경우에는 상폐 기준으로 삼겠다.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예 동전주 퇴출 기준에 액면 병합 등으로 기준을 일시 회피해도 소용없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아예 딱 넣어놨어요. 근데 또 뭐 코스닥 기업들은 대부분 액면가가 500원인 기업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나을지. 왜냐하면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아까도 뭐 고란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자평도 했습니다만 상장 기업 수에 또 많이 그쪽에 무게 중심을 뒀던 것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을 정화하는 것보다 1년에 100개, 120개씩은 코스닥에 상장을 해야 뭔가 성과인 것처럼.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보자면 지난 20년간 보자면요. 1,353개 기업이 신규 상장이 됐대요. 그런데 퇴출 기업은 415개에 그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다산소사 구조가 양만 지속되었습니다. 많아진 네. 그래서 보면 이게 이렇게 기업이 늘어나는 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 20년간 시가총액이 8.6배 늘었어요. 네. 근데 지수는 1.6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늘어난 시가총액은 늘었지만 지수가 1.6배 늘었다는 건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약간씩 그걸 다 나눠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비교해보자면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6.7배 늘었어요. 근데 지수가 3.8배 상승했습니다. 네. 덩치만 커졌다. 맞아요. 속은 부실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그 코스닥 시가총액 저 뒤에 있는 기업들 1,700등 하는 기업들 보니까 주가 오늘 많이 떨어지네요.
이른바 아. 동전주 해서 동전주여서 상폐에 당할 수도 있는 기업들은 오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식었네요. 예, 박수희 기자. 네, 저도 이 방안 자체는 뭐 되게 과감하고 개혁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개혁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데 정책 자료에서 뭐 개선 정도로 쓰지. 네. 이번엔 개혁 좋은데 전 약간 좀 의아한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과 1년 전에 발표했던 내용을 업그레이드한 건데 1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시가총액 기준을 코스닥 40억 미만이 상장 폐지 기준이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올해부터 2026년부터 150억 미만 퇴출시키고 단계적으로 200억, 300억 이렇게 이제 올려서 퇴출시키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상장사들도 빨리 밸류업을 해서 기업 가치를 올려라. 안 그러면 퇴출에다 시그널을 줬단 말이에요. 1년 전에. 그리고 올해 딱 이제 시작점에 서서 딱 스타트를 한 달 했죠. 1월. 그런데 한 달 시작하자마자 기준을 바꾼 겁니다. 아니야 150은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래서 200억으로 단박에 오늘 올리겠다. 근데 1년 지나서 300억으로 올리겠다. 이게 비유하면 우리가 400m 달리기를 하기로 규칙을 딱 정하고 네. 그래 딱 출발했는데 전력 400m니까 전력 질주 처음부터 하지 그렇죠. 말고 한 200m 지났을 때부터 해야지 조금 페이스를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스타트 끊고 출발하다 보니까 잠깐 이게 400m 아니고 200m로 바꿉니다라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더 빨리 뛰세요 갑자기. 예, 경기 규칙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고 작년에도 이번에도 발표한 게 금융위 위원회거든요. 네,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이 어제 발표를 하셨는데 이분 1년 전에 발표할 때 사무처장이셨단 말이에요.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거는 뭐냐면은 그 그렇죠. 사이에 어차피 정권이 바뀐 금융위 거죠. 직원들이 많지도 않아요. 예. 금융위원회는. 네. 예. 그렇게요. 그러니까 사실 코스닥이라는 시장 자체가 벤처 기업들 또 적자 기업들 투자를 받아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코스피랑 완전히 다른 성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30년을 끌어왔던 건데 30년 만에 이제 대수술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장 상장 폐지를 많이 시킨다. 정부 말로는 최대 220개까지 상폐당할 수 있다. 그럼 한 1,800여 개의 상장사 중에서 물론 이제 스펙 있습니다. 합병 전문회사 빼면 한 1,700여 개가 될 텐데 거의 10개 중에 하나가 상장 폐지당할 수 있다. 그 충격이 엄청나지 않을까요, 이건? 이게 항상 그 뭔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이 시장에 대한 방향에 따라서 이게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때 보자면 그래 많이 솎아내야지라는 정책을 취했다가 아니지 투자자 보호해야지라고 하면서 다시 또 살려뒀다가 이게 왔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진입을 좀 쉽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많이 진입시키고 퇴출을 어렵게 하고 근데 어떤 때는 또 퇴출도 이제 좀 약간 세게 해야지라고 하다가 또 약간 투자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하고 이게 항상 솎아내는 게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저는 투자자 보호라고 말을 할 때 투자자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 투자자 보호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무더기 상폐를 시키면 해당 주식을 들고 있는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그렇게 동전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액주주들이 들고 있어요. 기관이 그렇죠. 뭐 들고 있을 리가 기관은 투자 없죠. 못하죠. 너무 네. 작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상장 폐지시키면 그 피해가 전반적으로 그 소액주주한테 전가가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대주주는 상장되든 안 되든 맞아요. 상관은 없어요. 한번 투자금은 받았고 상폐돼도 내 회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실 경영은 대주주랑 경영진이 했는데 상장 폐지로 인한 휴지 조각 피해는 소액주주가 또 하는 거죠. 투자 시장의 그런데 아이러니죠. 예. 투자자 보호가 이미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 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투자자들, 이 시장에 진입을 해서 뭔가 그 이른바 자본시장의 자금 조달을 통해 가지고 본인은 수익을 노리고 시장 전체가 건전화되는 이 효과를 노리는 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기업들은 다 속아내야 되는 건데 시장의 건전성. 맞아요.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는 책에도 썼던 내용인데 그 상폐에 더 많이 시켜야 된다, 건전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상폐들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주주들이 한국거래소건 정부 청사건 앞에 가서 막 집회 시위를 엄청나게 벌립니다. 소송도 걸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고 그게 너무 이제 심해지니까 그러면은 유예 기간을 1년 더 줍시다. 올해 재무제표는 감사 의견을 못 받았어도 내년 거라도 받아오면 그때까지 유예해 줍시다라고 해서 막 2년 이렇게 끌었던 거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 과연 코스닥에서 10분의 1 이상이 퇴출된다 하면 그 퇴출되는 기업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맞아요. 저는 이거 대혼란이 일어날 거라 저는 경험적으로 보는데 그걸 감당을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이잖아요. 근데 감당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뭐 감당도 감당인데 저도 이제 그 예전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지금 그렇게 잘 나가는 하이닉스가 아마 1,000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을 겁니다. 아주 과거에. 뭐 2000년 워크아웃 초반 막 옛날에 여러 번 망한다고 들어가고 했을 할 때. 때. 네, 망한다고 예. 했을 때 그런 사례는 뭐 극단적인 사례긴 합니다만 이번에 뭐 저는 퇴출을 부실 기업을 퇴출시켜야 되고 이런 대전제에서는 100번 1000번 공감을 하는데 이번의 문제는 너무 시가총액 동전주 가격 그 주가 그 자체에만 시가총액도 결국 발행주식수 곱하기 주가인데 네. 주가 그 자체에만 퇴출 기준을 확 높여놨단 말이죠. 그러면 기업들이 당장에 그 문턱에 있는 기업들이나 잠재적으로 시가총액 300억은 넘지만 한 4,500억 되는 여기에 굉장히 또 괜찮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당장에 우리 지금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이 아니라 주가 방어를 해야 돼. 뭘 해야 될까? 단기적인 주가 방어에 매몰되면 그거는 그럼 기업 가치에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어떤 예측 가능성이 너무 급격하게 바뀐 게 아닌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조금 섬세하게 메울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게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정량적인 기준으로 지금 이제 많이 기준들이 이제 나온 것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기업들이 극심하게 정보가 없어요. 그 정보가 뭐 보고서도 없고 그 실제 나온 거 이번에 보니까 코스닥 상장사 한 10곳 중에 6곳은 분석 보고서가 아예 네. 전무한 아하. 곳들이다라고 이제 통계가 나왔고 자금 흐름 자체를 봐도 국내 주식형 ETF에서 가장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상품이 코스닥 150, 150을 이제 150이죠? 추종하는 150을 추종하는 건데 이게 코스닥의 한 8% 정도만 ETF 수급 효과를 누린다라는 그렇죠.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나머지 이제 없는 그 정보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풍문이라든가 뭐 리딩방, 뭐 물타기 주변에서 들은 이제 아름아름 얻는 어떤 정보들 이런 걸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나온 정책의 메시지는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리포트조차 없는 이런 종목은 앞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퇴출 대상이 될 거다라는 어떤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봐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책을 보면서 혹시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에 투자하지 말고 코스닥 150만 투자하세요라는 신호로 읽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ETF에 돈이 몰릴수록 150개만 사게 되는 거고 저 밑에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는 수급이라든지 개선될 여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격차만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 어떻게 보자면 이제 보완책 비슷한 걸로요. 어쨌든 뭐 투자 건전한 측면에서도 ETF 투자를 좀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특정 종목에 약간 주가가 좌지우지되는 투자가 것보다는. 되니까. 근데 지금 현재 ETF의 특징을 보자면 그냥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넣어버리거든요. 시가총액이 작은 곳들은 아예 그 투자 대상에서 못 들어가죠. 제외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어떤 특정 다른 지수를 개발해서 뭐 예를 들면 코스닥 밸류업 지수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떤 다른 그런 계량적인 기준이 아니라 뭔가 다른 기준을 통해 가지고 뭐 지수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액티브 ETF를 활성화해가지고 이제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운용사들이 시가총액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죠. 판단하기에 성장 가능성이 큰 걸 모아가지고 이제 ETF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뭐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까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보고서도 없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뭐 밸류업 지수를 따로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액티브 ETF를 활성화한다든가 라는 그렇죠. 식으로 해서 이런 뭔가 성장 가능성이 큰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에게도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수라는 건 필요하면 시장에서 얼마든지 만듭니다. 지수 만드는 민간 기업들도 많이 있고 액티브 ETF 통해서 코스닥 150이 됐건 저기 500등을 하건 1000등을 하건 성장성이 좋아 보이는 기업이면 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아까 강예지 에디터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코스닥 상장사의 62% 정도는 기업 분석 보고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스몰캡 담당한 애널리스트 뭐 센터당 1명? 제일 찬밥이에요, 사실. 많아봐야 2-3명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1000개가 넘는 기업 분석 보고서를 다 쓸 수 있을 것인가. 또 왜냐하면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매물을 중개해서 중개거래 수수료를 얻기 위한 발판인데 굳이 사람들이 투자도 안 하는 그런 기업들의 분석 보고서를 인력 투입해서 써야 될 것인가? 이것도 좀 딜레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말씀하셨듯이 증권사에서 점점 코스닥 소위 스몰캡이라고 하는 리서치가 없어지는 거는 그게 돈이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기관이나 법인 영업을 해야 되는데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점점 사라지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 정부에서 이 코스닥 시장을 좀 이렇게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런 정보 보호를 위해서 저는 약간의 정책적인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본력이 있는 대형 증권사 소수의 자본력이 있는 대형 증권사들에게 정책적으로 뭔가 어떤 인센티브 인허가를 줄 때 또는 그 인허가를 연장을 할 때 좀 조건을 내거는 겁니다. 요즘에 종합투자 계좌라고 해서 IMA라든지 발행음 이런 인가권이 되게 그 관심이 많잖아요. 이런 걸 할 때 스몰캡을 조금 더 리서치를 장려하는 어차피 IMA나 발행음이나 이런 것들을 금융당국에서 허가를 해줄 때 그 명분이 모험 자본에 좀 공급하라는 건데 취지는 비슷하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장려가 조금 더 강하게 있어도 서로 증권사가 손해 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리서치 센터의 그 어떤 사업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는 한데 실제 취재를 해보면 소극적인 기업들 마인드셋이 이제 제대로 안 된 기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뭐 IR 전담 조직이라든가 어떤 인프라가 없다든가 아니면 소수의 인원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이걸 겸업을 한다든가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투자자 보호나 뭐 정보 공개 이런 IR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제도적으로도 이게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뭐 코스닥 기업이 최근에 AI 시대를 맞아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적도 엄청 늘고 있고 시가총액도 엄청 커졌어요. 근데 거기서 IR 하시는 분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다른 뭐 관리 업무랑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IR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투자자 전화 받을 시간도 없고 신경 쓸 시간이 없다. 근데 저쪽에서 막 여의도에선 아우성 친다는 거야. 왜 너희 회사 좋은데 IR 안 하느냐. 인력 좀 더 뽑아달라니까 약간 좀 마인드도 좀 바뀔 필요가 있고. 그래서 뭐 상장 폐지 기준에다가 IR 활동 의무화 같은 걸 이제 넣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또 그거는 기업에 또 비용 부담이 되니 이걸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찾아봐야 되고 또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습니까? 일본에도 있다고는 하는데 코스닥을 아예 승강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 누구더라 이대호라는 사람이 엄청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 누구예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그거죠. 패자 부활의 기회가 있지 않으면 앞에서도 10개 중에 하나 이상이 상패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는데 저기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잠깐 아래 리그로 내려갔다가 개선이 되면 다시 올라올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야 저는 진정한 다산다사의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좋은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기업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연착륙도 제공하고 이른바 이제 단계적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3부 리그로 강등됐다. 그럼 어차피 낙인 효과가 딱 찍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상장 폐지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고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게 왜냐하면 이거죠. 다시 그 위의 리그로 승격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그런 아예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다시 올라오려면 처음부터 뭐 증권신고서 심사부터 그 모든 행정적인 걸 다시 거쳐야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멀리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시장이 쪼개지면 사실 또 유동성이 파편화되면서 3부 리그로는 과연 돈이 올까라는 거의 안 얘기도 하고 가겠죠. 있고 거의 안 가겠죠. 그다음에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이거 기준을 뭘로 할지도 살짝 걱정이긴 한데 이런 점들을 다 보완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가 이것과 비슷한 개편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로 성공적인 뭔가 결과물을 냈다라고 하니까 잘 벤치마크 해보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이거 하나만 아예 그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조직을 분리를 해서 코스피 쪽 관리하는 거의 이제 유가증권시장본부랑 코스닥 시장본부 이제 경쟁을 하도록 하겠다. 다른 회사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정부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주회사 밑에 뭐 거래소 지주회사 밑에 코스피 코스닥 투자 이런 것 같아요. 그게 경쟁인가 저는 잘 공감이 안 갑니다. 자리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장사 안 되는 시장을 두 개를 쪼갠다고 해서 그 시장이 장사가 되는 게 아니라 코스닥도 시장인데 시장 자체를 좋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뭐든지 조직을 바꿔놓으면 뭔가 대책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탁상 행정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2005년에 코스닥 위원회, 코스닥 증권시장 그때 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다 합쳐진 합쳐버렸어요. 거잖아요. 네.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합쳤을 땐 또 언제고. 지금 분할하면 지금 약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들 있잖아요. 뭐 약간 그 백업 부서들 같은 거 이거 2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비용만 2배로 느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행정적인 조직들. 오늘은 잠시만요. 코스닥이 아까 1% 정도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 2% 밀리고 있네요. 코스피는 0.5% 약보합 정도, 코스닥은 2% 밀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화작용에는 상대적인 그 비용과 또 고통이 또 딸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근데 다만 또 개선이 돼야 뭐 2,000스닥, 3,000스닥 또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또 같이 지켜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참 의견 주셨었는데 0337님이 시장 정화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규 상장만 늘어나면 전체 지수가 눌려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러서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강엽님, 저도 상장 폐지의 기억이 있습니다. 신입사원 시절에 어제 증권사에서 휴면 주식 찾아가라는 한 주 있다고 한 주. 그리고 6089님이 아까 동전주 이야기할 때 전북 전주에 동전주, 서전주, 남전주, 북전주 다 있어요라고. 동전주. 재밌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또 저희가 의견도 더 충전하고 재미도 충전하고 갑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오늘 퀴즈 정답은 2글자인데요. 지난해 11월까지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 즉 나라 살림, 관리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89조 6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세금은 1년 전보다 더 거쳤는데 씀씀이가 더 커졌기 때문인데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돈이 모자라는 상태를 이렇게 부르죠. 흑자의 반대말. 4054님이 저희 집도 심각해요. 모이질 않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안송이님은 2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남편 혼자 벌어서 생활 중인데 남편 혼자 늘 고생하네요. 이것 내지 않으려고 절약하지만 2 아들 키우는 입장에선 절약을 해도 쉽지 않은 생활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지연님, 엄마가 도배 장판 가게를 하십니다. 40년 넘게 하셨는데 지금은 도배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다 보니까 손님이 없대요.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흑자로 돌아서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정답 그 2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진짜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상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 아마 일찍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휴가 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기자분들도 어디 멀리 가십니까? 뭐 좀 기대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디? 일단 저희 집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은 명절이 점점 간소화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릴 때는 할머니 뭐 큰 댁 가가지고 다 같이 이제 일가친척 모여가지고 보냈었는데 여기 요즘에는 갔다 저기 갔다 막 인사드리러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직계 가족들만 모여서 뭐 여행을 간다든가 각자 시간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차례를 이제 주도하거나 이런 그 큰 댁에 어르신분들이 연세가 드셨고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은퇴를 하시면서 맞아요. 이런 그 오늘 주제이기도 한 물가 부담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우리 명절하면은 음식 차리는데 차례상만 지내는 게 아니고 손님상도 같이 차리잖아요. 그게 이제 너무 부담스러워진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명절은 되게 간소화되는데 그 세뱃돈은 되게 무거워지고 있어요. 요즘에 한 조사를 보니까 세뱃돈 약간 컨센서스가 10만 원 조카 10만 원 중고생들. 중고생 10만 원이고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용돈도 시장 평균치라고 해야 될까요? 한 20만 원 이렇게 되는 부모님 이런 거 언론에서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조카 한 서너 명 있으면 한 100만 원 이렇게 그렇죠. 여러 명 되면 그래도 뭐 가족들 모이면 좋고 반갑죠. 아까 기대하는 게 있냐라고 했는데 저는 별로 기대하는 게 없는데 저희 집의 어린이들은 벌써 용돈을 받으면 이걸 어디다 써야 될 것인가를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기대 만발 주는 사람 마음은 또 모르고
문제는 이제 또 물가입니다. 명절에 대통령이 최근에 국민들이 주식에는 관심 많은데 그 온기가 현장에 전이되질 않는다. 담합, 독과점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실제로 막 상징적인 사례들이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공정위가 설탕 3사에 역대 두 번째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네. CJ 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요 세 개 회사가 4년간에 걸쳐서 설탕 가격을 담합했고 그래서 4,083억 원 넘는 그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보면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설탕 판매 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서 이제 실제 실행에 옮긴 거고요. 우리가 의심했듯이 설탕 원료 가격이 오르면 원가 상승분을 빨리 가격에 반영하려고 공급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를 했고 또 원당 가격이 국제 가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하락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내리기 위해서 이걸 또 합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올린 매출액이 3조 2,800억 원 넘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여기에 대해서 한 15% 정도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4천억 원대 과징금 규모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과징금 어느 정도 또 깎아준 거라면서요? 이게 아니 봐주기 아니냐라고 이제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리니언시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리니언시 같은 경우에는 자진신고 감면제거든요. 네. 담합을 먼저 고백하고 조사에 협조한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담합을 깨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쵸. 있으니까 담합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눈치 게임인데 먼저 배신하면은 먼저 이게 좀 네. 뭔가 좀 양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서상으로 보자면 아니 죄 지은 놈이 고발했다고 봐주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또 조사와 수사의 신속 네. 정화 수상을 위해서 또 리니언시 제도는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이제 담합 이런 걸 이제 막 적발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서민들에게 물가 안정으로 그럼 이제 설탕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과연 내릴까요? 정부가 그래서 이 설탕 이번 담합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은 담합을 적발한 자체는 어쨌든 기업에 굉장히 강한 시그널을 주고 하는데 그게 이 담합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그렇게 담합한 기업들에게 가격 다시 정상 가격으로 되돌려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게 가격 재결정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근데 제도만 존재하지 사실 잘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게 2006년에 네. 밀가루 회사들이 담합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거 다시 가격 되돌려라 이렇게 했던 건데 이거를 정부에서 다시 꺼내서 이제 이번부터는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최근에 나섰고요. 그렇게 나선 배경에는 사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이달 초에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린 사례가 적발이 됐는데 그냥 사과만 하고 모른 척 또 넘어가더라.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가격 재결정 명령 제도라는 게 있는데 한번 잘 활용해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청와대부터 공정위 검찰 경찰 다 모여서 대책회의를 연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가정에서는 설탕 한 봉지 사면 뭐 몇 킬로짜리 한 봉지 사면 또 오래 먹으니까 이 체감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빵 업체 대부분의 식품에 또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줄줄이 음식 가격들이 오를 때는 다 반영이 되다가 설탕 가격을 낮춘다고 해도 식당에서 음식 가격을 낮출 것인가 또 이거는 기대하기도 좀 어렵죠. 이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복 참 지금 이제 교복 한창 이제 마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대통령도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적한 게 교복입니다. 교복이 얼마나 합니까? 비싸죠. 제 이제 어린이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가지고 교복을 맞췄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최신 가격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비싸더라고요. 그래 얼마? 아니 제가 그 어린이가 가는 그 중학교가 특징적인지 모르겠는데 다 합쳐가지고 20만 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요? 네. 한 벌만요? 아니면 뭐 동복 하복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트 동복 세트라고 해야 되나? 동복만 세트로.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교복 값이 부담이다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게 게다가 결제도 무슨 입학 지원금이라고 또 뭐가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하시겠어요? 라고 해서 그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다만
그 추가적으로 구입한 셔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이제 제 돈으로 결제를 해가지고 교복 부담이 그렇게 큰 줄 몰랐는데 아니 뭐 무슨 뭐 몇십만 원씩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이제 된 초반에 건가. 한 차례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이게 동복하고 그 같이 할 땐. 네. 학교 주관 공동구매 방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경쟁 입찰을 붙여서 이제 업체하고 품목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전국의 국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지자체 등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복 지원금이라는 것이 제공이 되는데 지역별로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뭐였냐면 대전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 업체들끼리 담합한 의혹이 또 강하게 제기가 돼가지고 이제 학교가 입찰을 붙였는데 아무도 이제 응찰을 하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엔 가격이 업체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으로 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제 굉장히 예전부터 왕왕 있었던 걸로 지역별로 밝혀졌습니다. 저렇게 네. 낮은 가격으로는 우리가 그냥 입찰에 참여하지 맙시다라고 네. 하면서 가격이 오를 때까지 근데 이게 0041님의 말씀도 있는데 담합을 한번 걸리면 배상도 같이 고민해야죠. 집단 소송이 없는데 밀가루, 설탕, 우유 등등의 담합으로 이익은 기업이 밝혀지면 그 과징금은 국고로 늘 피해는 국민이 보내요라고도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집단 소송제 같은 것도 맞아요. 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잖아요. 네. 사실 과징금 물리면 그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피해는 소비자가 보는데 왜 이 과징금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이제 확대하는 그 뒷단엔 또 집단 소송제를 이제 도입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뭔가 계속 현실화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해야 된다, 집단 소송제 도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입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넘어야 될 사안이 많은지 도입이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도 과징금입니다만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으면 기업들이 더 조심하게 되죠, 사실은. 근데 항상 여론이 안 좋아졌을 때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기만 하고 현실화되기는 또 어려운 게 현실이고 아까 3329님 경기도는 지자체마다 다른데요. 3, 40만 원 교복 지원비 나오지만 그래도 추가로 사면 동복 전체적으로 6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사실 이게 큰 돈입니다. 저희 집 어린이가 가는 학교가 자켓이 없어서 그런가? 왜 싸지? 이게 또 지자체별로도 또 다른 점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근데 이 뉴스 정말 자주 듣지 않으십니까? 벌써 20번째라면서요. 근데 이게 한시적 연장인데 20번째 연장이 됐어요. 그냥 이제는 유류세 인하 연장이 아니고 그냥 그 인하된 그거를 그냥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하 폭은 조금 더 좁아지긴 했습니다만 박수희 기자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매번 정부가 설명하는데 이 설명 자체도 20번째 반복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할 수도 없고 또 기름값이 올라가면 또 실질적인 타격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전 유류세 인하 부분에 있어서 당장 뭔가 기름값 비싸지면은 좋을 게 없죠. 그런데 이 유류세 인하가 이게 서민을 위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종량세 형태잖아요. 네. 그럼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혜택을 보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고가나 대형 차량 모는 고소득층, 경차나 생계 화물차를 모는 서민보다 절대 금액 측면에서 더 많이 혜택을 보는 역진적이 거잖아요. 있다. 그래서 유류세가 아니라 이게 뭐 그 약간 일종의 바우처 이런 느낌으로 뭐 지원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오히려 생각해요. 더 어려우신 분들에게 좀 차등해서 네, 맞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사실 명절 앞두고는 특히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물가 특히 기업을 압박하는 모습이 사실은 매번 반복되잖아요. 민생 안정은 또 해야 되겠고 또 시장 경제 논리는 또 존중을 또 해야 되겠고 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앞으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강희지 에디터. 네. 일단은 시장 경제는 기본 대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 설탕이나 밀가루 사례를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례들만 놓고 보면 저는 정부가 그렇게 통제한다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불법적인 행위들을 단속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어떤 학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물론 경청을 해야 되지만 잘못된 행위 자체는 엄정 처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설탕 3사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90%에 가까워요. 네. 이렇게 소수 업체가 독점을 하거나 이렇게 담합을 하는 게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서 규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한 번씩 뒤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비즈워치 박수희 기자,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설에 이동을 하는 국민이 2,780만 명에 이를 거라는 한국교통연구원 자료가 있더라고요. 또 10명 중에 9명은 승용차를 이용한다 하고요. 자동차의 세계 시간입니다. 명절 앞두고 연휴 앞두고 자동차 점검부터 또 운전 주의사항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와 총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가 멈추면 이건 진짜 낭패죠. 아, 그렇죠. 네. 차는 항상 잘 달려야 하는데 네. 출발하기 전에 뭐부터 좀 챙기면 좋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레이크 점검을 1순위로 꼽아봤습니다. 발에 힘을 빼고 브레이크 페달에 이제 올려놓았을 때 푹 꺼지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주행 시에 브레이크 페달에 이제 진동이나 소음이 느껴진다면 바로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 일반적인 주행 패턴을 기준으로 앞쪽 브레이크 패드는 약 4만 킬로미터, 뒤쪽 브레이크 패드는 약 7만 킬로미터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드의 마모율이 높지 않더라도 기간이 오래되면 마찰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동 성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4, 5년 내에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바퀴에 있는 그 브레이크 패드는 4만 킬로미터 마나 네. 교체하는 거예요. 그 외에 끼끼 소리 나잖아요. 네. 그 브레이크 패드가 브레이크 드럼에 막 갈리는 소리. 그렇죠. 많이 달아서. 네. 모르시는 분들은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옆차에서 나나? 이러실 수도 있는데 네, 내 차에서 날 수도 있습니다. 점검하셔야 되겠고 타이어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타이어는 먼저 이 공기압과 마모도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요. 마모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타이어 옆면에 세모 표시가 있습니다. 이 세모 표시를 따라가 보면 패턴 안쪽에 이 홈에 살짝 턱이 있을 거예요. 이 턱이 바로 마모 한계선 1.6mm의 두께를 표현한 것입니다. 마모 한계선. 네, 이 턱이 안쪽에 잘 보인다 하면 아직 타이어 상태가 남은 것이고, 이 턱과 나머지 타이어 면적이 평평해졌다 그러면, 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 타이어가 많이 닳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적정 공기압 같은 경우는 운전석 문 안쪽에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네. 대부분의 차들은 여기에 타이어 표준 공기압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네 바퀴 모두 참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네. 예. 그냥 근처 카센터 가서 공기압 한번 봐주세요 하면 약 5,000원 안쪽의 비용으로 바로 적정 공기압을 채워주니까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요즘에 타이어 전문점 가면은 또 친절하게 다 봐주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미안하기도 해요, 사실은. 맞아요. 네. 다음에 타이어 갈 땐 꼭 올게요. 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7658님이 얼마 전에 브레이크 호스 터져서 요단강 건널 뻔했습니다. 아, 진짜 브레이크 중요합니다라고. 네. 그렇죠. 진짜 중요하죠. 또 배터리가 특히 겨울에 방전 많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사전에 이거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심지어 자가 체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배터리 말씀하신 것처럼 또 설 명절 이동은 또 겨울철 추위와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히터나 열선 시트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혹시 시동 혹은 뭐 공조 장치가 잘 켜지나 또는 실내 등의 전조등의 뭐 밝기가 흐릿해졌다 하면 점검을 해야 하는데, 보닛을 열어서 한쪽 편에 커다란 네모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배터리이고요. 네. 여기에 동그란 상태 표시 창이 작게 나 있을 건데요. 맞아요. 초록색은 정상, 노란색은 경고, 검정색이나 흰색은 즉시 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꾸 블랙박스 녹화가 중간에 꺼진다. 주차해 놨는데. 네. 그럼 뭔가 배터리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두 번 이제 방전이 돼 보면 그때는 또 반드시 갈아야 돼. 배터리 수명 한 3년 정도 간다 하더라고요. 3, 4년 정도 가고요. 네. 저도 예전에 이 KBS 주차장에서 갑자기 시동가 왔는데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보험사 불렀던 네. 기억이 있네요. 예전에 막 점프를 된다라고 그렇죠. 하기도 했죠. 네. 네, 한 3년 지나면 아예 그냥 배터리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자체로 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신경 쓸 게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전기차 아무래도 뭐 주행 연료에 따라서 신경을 써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장거리 주행 시 전기차의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죠. 넉넉하게 배터리를 충전을 해 놓고 이동하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충전. 네, 이외에 뭐 가솔린이나 경유차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경유차는 아무래도 연료가 분사돼서 압축하고 폭발해서 열 효율로 바뀌는 이 과정이 좀 압력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예열한 다음에 출발하면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전기차도 예열이 필요해요. 네, 전기차 그리고 경유차는 조금 더 예열을 좀 해줘야 된다. 네. 이게 사실 챙길 게 많아요. 조금 간편한 방법은 없습니까? 간편한 방법 있습니다. 뭐 보험사들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오늘 내일 기준으로 이제 명절 전후로 해서 무상 점검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모든 걸 한 번에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이제 점검 방법을 전문가가 손쉽게 봐주는 건데 브랜드별 무상 점검 기간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무상 점검 항목이 각종 램프류라든지 엔진 오일이나 브레이크 오일이 정상 범위에 있는지 워셔액이나 냉각수 등을 보충해주기도 하고요. 와이퍼 작동 상태나 이제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상태도 봐줍니다. 그래서 이런 무상 점검을 잘 활용하는 거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내는 그 보험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서비스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무상이지만 사실상은 유상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네. 또 그 장거리 운전할 때 다른 사람이 이제 핸들을 잡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명절엔 많이 생기죠. 특히 뭐 반주 같은 거 한잔 했을 때는 친척 형이나 그렇죠. 네. 이거 보험 신경 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득이하게 차를 몰아야 하는 경우 명절 연휴에 많이 생기는데 네.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나 들 수 있는 보험이 있거든요. 심지어 기간도 하루 단위로 1만 원 안쪽으로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보험사별 원데이 보험을 활용한 다음에 들고 난 다음에 운전을 꼭 해야 합니다. 네. 만약 보험 가입을 안 하고 가족과 친척 차를 몰다가 부득이하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 처리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힘들어지니까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차를 대신 이제 핸들 잡아주고 가다가 작은 사고라도 나면 그때는 그러면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원칙적으로는 운전자가 배상 책임을 먼저 지고 상황에 따라 차주, 소유자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보험이죠. 대인이나 대물 적용이 제한되고 책임보험만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과 손해는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기 전에 보험 가입을 했을 때 기준이고요. 운전 가능 인원 이제 특약이라든지 이제 뭐 누구나 운전 특약이 아니라면 운전자가 운전해도 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요. 이게 향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네. 미리미리 원데이 보험이라도 가입을 네. 해놔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그 전날 0시까지는 가입을 또 해야 되더라고요. 네. 또 이제 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퍼지거나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어쩌지 하다가 보면은 옆에 견인차가 와 있어요. 네. 사설 견인차죠. 네.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사설 견인차 네.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거 온 견인차 그냥 이용을 하면 될까요? 괜찮을까요? 그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뭐 비용 과도한 비용 청구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소비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긴급 견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요? 네, 사고가 난 장소에서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옮겨주는 건데요. 네. 전화번호 쉽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외우시면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1588-2504번입니다. 2504. 네, 도로공사를 2504로 한 겁니다. 네. 이거 외울 수 있겠다. 네, 1588-2504. 네. 2504. 전화한 다음에 지금 위치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예. 네, 최대한 침착하게 고속도로 갓길 가드레일 쪽에 보시면 200m 간격으로 작은 숫자 표지판이 작게 보이실 겁니다. 맞아요. 위쪽에는 초록색, 아래쪽에는 흰색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초록색에는 숫자, 흰색에는 소수점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위치 안내용 기점 표지판입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속도로 이름과 방향 그리고 이 번호를 읽어주면 맞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24.5에 있어요. 이러면 알아듣고 바로 있는 곳으로 차가 그렇죠. 옵니다. 아니면은 이제 왜 논밭 중심으로 있는 지역에서도 전봇대 보면 전봇대 뭐 숫자 써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만약에 긴급하게 뭐 119를 부를 때라든지 위치 모를 때는 그 전봇대에 써 있는 숫자를 참고하면은 큰 도움이 되죠. 네. 또 이번 설 연휴에는 17일 설 당일이 제일 혼잡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가다서다 하게 되면은 차 연비가 또 불리해지기도 하고 네. 또 내가 짐을 많이 실으면 이거 연비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트렁크의 짐의 연비에 영향을 주려면 최소 50kg 이상은 적재를 해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트렁크가 연비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균형 있게 넣다 보면 차가 흔들릴 때라든지 조금 더 안정적인 보관이 가능하겠죠. 특히 SUV의 경우는 뒷좌석 승객석과 또 트렁크 사이가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높게 쌓는 것보다는 넓게 분산해서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그 의견과 함께 바로잡아 줄 것도 보내주셨는데 2867님 대호님 요즘 차는 브레이크 드럼 아니고 브레이크 디스크입니다. 그죠? 브레이크 드럼은 옛날 차, 네. 화물차 이런 요즘은 거죠. 거의 다 디스크죠. 그렇죠. 네. 그리고 2636님은 경유차의 과도한 예열은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그것도 실내 맞는 말이죠. 주차장에서 네. 민폐죠. 아주 짧은 시간만. 네. 그리고 박용은님 공기압 점검은 서비스로 많이 해준다고. 그러니까 네. 감사하죠. 감사하죠. 네. 그런데 그게 또 공짜는 아니니까 그분들에게 또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겠죠. 네. 오토타임즈의 김성환 기자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요. 긴 설 연휴에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보면 어떨까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제대로 독서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